일반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의 전선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이 맞붙었던 서부전선, 러시아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및 독일이 격돌했던 동부전선, 마지막으로 오스만 제국과 이탈리아, 그리고 발칸반도의 여러 국가가 얽혀 싸웠던 지중해 전선으로 구분할 수 있죠. 오늘 이야기는 지중해 전선의 백미, 그리스 편입니다. 그리스의 제1차 세계대전의 시작은 약 500년 전의 오스만 제국의 침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453년 비잔티움 제국, 즉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오스만 제국에 함락되면서 그리스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 아래 들어갔습니다. 이후 약 400년 동안 그리스인들은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받았고 1821년 대규모 독립전쟁을 일으켰죠. 초기 그리스 독립군은 오스만군의 강력한 반격과 내분으로 인해 멸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그리스의 독립을 결정지은 것은 영국의 외교적 개입과 프랑스,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부동항 확보를 위해 남하 정책을 추진하였고 오스만 제국의 지배력을 높이려 했죠. 영국과 프랑스는 러시아의 독주를 견제하면서도 지중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이들 3국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그리스를 독립시키라며 오스만 제국을 압박하였고 오스만을 나눠먹기로 뜻을 모은 영프로의 연합함대는 나바리노 해전에서 오스만과 이집트의 연합함대를 완전히 괴멸시켰습니다. 결국 1832년 런던 회의를 통해 그리스는 완전한 독립국으로 승인받았으나 영토 범위와 국왕 선출 등 국가의 기틀이 모두 이들 3대 강대국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독립 직후 바이에른의 왕자 오톤 1세가 그리스의 초대 국왕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어를 전혀 할 줄도 몰랐고 독일인 고문단을 데려와 고압적인 태도로 그리스인들을 대했죠. 결국 오톤 1세를 쫓아낸 뒤 덴마크 출신 게오르기오스 1세가 다음 왕으로 부임하며 그리스는 나라의 체계를 잡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기틀을 잡아간 그리스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 아래 고통받던 동포들을 해방하고 과거 동로마 제국의 찬란한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메갈리 이데아, 즉 위대한 그리스를 향한 국가적 열망이었죠. 이 열망은 두 차례의 발칸 전쟁으로 폭발했습니다. 1912년 제1차 발칸 전쟁에서 그리스는 발칸 동맹국들과 함께 오스만 제국을 유럽에서 몰아냈습니다. 하지만 영토 배분 갈등으로 1913년 제2차 발칸 전쟁이 터졌습니다. 1차 발칸 전쟁에서 피지컬로 압도적 우위를 보인 불가리아가 전리품 배상에 불만을 품고 동맹국을 선제 공격하자 그리스는 세르비아는 물론 어제의 적이었던 오스만 제국과도 손을 잡는 등 파격적 외교를 펼치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한 그리스는 마케도니아와 크레타 섬을 확보하며 단숨에 영토와 인구를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하지만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죠. 그 당시 군인과 정치가들은 1차 세계대전을 3차 발칸 전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지역적인 전쟁으로 인식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흔히 1차 대전을 서부전선의 참호전 정도로만 기억하지만 발칸반도의 그리스에서는 한 국가의 영혼이 둘로 쪼개지는 국가적 대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어느 편에 설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처절한 싸움이었죠. 당시 그리스에는 나라의 운명을 양손에 쥔 두 명의 거인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국왕 콘스탄티노스 1세였고 다른 한 명은 수상 엘레프테리오스 베니젤로스였습니다. 국왕 콘스탄티노스 1세는 독일군 원수 계급을 가졌고 독일 황제 빌헬름 2세의 처남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부인인 소피 왕비가 바로 빌헬름 2세의 여동생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독일의 군사력을 맹신했습니다. 그는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것이 이 작은 나라가 살 길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그의 중립은 순수한 국익보다는 혈연과 독일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왕비인 소피의 강력한 친독 성향이 뒤섞인 기우뚱한 중립이었습니다. 실제로 소피 왕비는 오빠인 빌헬름 2세와 수시로 서신을 주고받으며 아테네의 내부 정보와 보급 상황을 제공하는 스파이와 다름없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반면 수상 베니젤로스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이자 야심가였습니다. 그는 영국과 프랑스가 바다를 장악하고 있으니 그들 편에 서야 그리스의 영토를 넓힐 수 있다고 확신했죠. 그는 위대한 그리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합군 편에 서서 참전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1915년 연합군이 갈리폴리 상륙 작전을 제안했을 때 갈등은 폭발했습니다. 베니젤로스는 참전을 원했지만 소피 왕비의 영향력 아래 있던 국왕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왕은 베니젤로스에게 자신이 수상의 뜻을 따를 수 없으며 아내의 고국과 싸울 수 없다는 완강한 태도를 보였죠. 결국 베니젤로스는 사임했고 그리스는 왕당파와 자유주의파로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상황은 점점 점입가경으로 치달았습니다. 1916년
베니젤로스는 북부 테살로니키로 가서 별도의 정부를 세웠습니다. 이제 그리스에는 아테네의 왕실 정부와 테살로니키의 혁명 정부라는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 현대사에서 가장 뼈아픈 장면입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기도 전에 내부에서 스스로를 부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합군은 베니젤로스를 지원하며 아테네를 해상봉쇄했고 그리스 민중은 극심한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심지어 아테네 시내에서 왕당파 군대와 연합군 수병들 사이에 실전 교전이 벌어져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극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작은 나라의 주권은 휴지 조각처럼 구겨졌습니다. 결국 1917년 6월 프랑스와 영국의 강력한 군사적 압박과 최후 통첩으로 국왕 콘스탄티노스 1세는 퇴위하여 망명길에 오릅니다. 베니젤로스가 아테네로 돌아와 정권을 다시 잡았고 그리스는 공식적으로 연합군 측에 가담하여 참전하게 됩니다. 참전 이후 그리스군은 발칸 전선의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죠. 살로니카 전선을 중심으로 협상국의 병참 기지를 구축하여 동맹국의 남진을 막아냈고 특히 1918년 5월 스크라디레긴 전투에서 그리스군은 불가리아군의 강력한 요새를 점령하며 연합군의 사기를 드높이게 됩니다. 이후 9월에 벌어진 마케도니아 대공세에서도 그리스군은 주력 부대로 참여해 불가리아의 방어선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이는 결국 발칸 전선 전체에서 중앙 강대국들이 항복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1918년 전쟁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리스는 승전국의 지위로 세브르 조약을 통해 막대한 영토를 보상받는 듯 보였습니다. 동트라키아와 이즈미르를 포함한 광활한 영토가 그리스의 지도로 들어오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짧았습니다. 내부의 분열을 수습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이어간 그리스-터키 전쟁에서 그리스는 무스타파 케말이 이끄는 터키군에게 참혹한 패배를 당했고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수천 년 동안 삶의 터전을 읽어온 그리스인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버리고 쫓겨나는 인구교환의 비극이 일어난 것이죠. 이 인구교환은 정말 기가 막힌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혈통이나 언어가 아니라 오직 종교만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강제로 쫓아냈기 때문이죠. 터키 땅에서 수천 년 동안 조상 대대로 살아온 120만 명의 터키어를 사용하던 그리스 정교의 신자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버리고 낯선 본토 그리스로 떠나야 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에 살던 40만 명의 이슬람교도 역시 터키로 추방당했죠. 평생 그리스어만 쓰던 사람이 이슬람교를 믿는다는, 즉 종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말도 통하지 않는 터키 땅에 던져진 것입니다. 결국 전쟁이 남긴 잔혹한 비극의 무게는 언제나 국가가 아닌 무고한 국민들이 마지막까지 짊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